반갑습니다. 다락원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토익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지난 2015년 1월 5일 토익의 출제 기관인 ETS에서는 2016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토익을 실시하겠다라고 직접적인 기자회견과 또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 토익 시험은 1979년부터 시행된 나름대로 역사가 깊은 시험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꾸준하게 그 변함없이 토익의 시험이 진행되다가 딱 한 번 2006년 5월 달에 뉴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5월 드디어 토익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취업을 앞두고 또 각종 자격 시험에서 토익 성적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저처럼 이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과연 토익 출제기관인 ETS에서는 왜 시험을 바꾸는 것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각 파트별로 문항수라든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 변경에 관련된 제반 내용, 그리고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끌어나가야 될지 이 향후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소식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 5월부터 바뀌는 신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문제 같은 것들을 보는 것보다 그들이 왜 바꿨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철저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첫 번째, 변경 취지가 왜일까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2006년도에도 한 번의 토익이 개정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로만 리스닝을 평가했던 그 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국식 영어만을 통해서는 국제적인 의사소통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ETS에서는 바로 호주 발음과 영국 발음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자, 국제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시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06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른 거죠. 우리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토익을 바뀌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의 영어 사용의 환경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실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논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사실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비단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이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관련된 독해지문 이런 거 아예 등장도 안 했는데 요즘은 그걸 빼놓고는 아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영어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익 시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 current English use, 현 시대에 맞는 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 시대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로서 그들이 시험을 바꾸게 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이 토익이라는 시험을 보통 활용하는 기관들이 어딘가요? 대부분 기업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이 토익을 영어 능력 평가시험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신력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 와서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내가 뽑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바로 이 수험자와 또 그 수험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ETS에서는 이번에 시험을 개정하기로 발표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ETS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바꾼 건 아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연구와 또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왜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취지를 알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요즘에 내가 쓰는 그런 트렌드를 읽는 것이 토익에선 중요하겠구나. 이런 점을 하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경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토익은 여러분 그 약자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입니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그죠? 네, 국가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국가들이 이번 변경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딱 두 국가만 일단 2016년 5월부터 적용된 토익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국가 궁금하시죠? 당연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보시면 제가 포함된 대한민국, 한국과 또 인접한 일본 딱 두 국가에서만 2016년 5월부터 신토익을 개정하겠다고 그리고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국가들은 일단 5월부터 2016년 5월부터는 개정된 토익이 여전히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과 일본이 그죠? 이 영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어에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제가 토익 공부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는 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 옛날에 공부하던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닝과 reading 이 두 가지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변경의 내용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리스닝의 Part 1부터 Part 4까지 있죠. 그 다음에 reading 파트의 Part 5부터 Part 7까지 토탈 7파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 항목별로 일부 파트의 문항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문항수는 변하지 않는데요. 어느 파트의 문제는 좀 줄어들고요. 또 어느 파트의 문제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전체 문제는 고정입니다만 그러면 평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느끼시는 게 뭐냐면 수험생들마다 자기가 조금 강한 파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 파트는 진짜 약해도 너무 약해 이런 파트 있겠죠. 그런데 문항수가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그다음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파트에 대한 문항수 이따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문항수가 파트별로 변한다.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라는 부분에서 문항수 말고 기존에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등장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과 또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Part 1과 2에서는 뭐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바로 이 Part 3 보통은 남자와 여자 그죠?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남남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봤을 때 95% 이상은 남자와 여자 딱 두 명의 화자를 통해서만 대화를 이끌어갔던 이 Part 3에서는요. 바로 3인 이상의 대화가 추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의 Part 3는요. 무조건 두 명의 화자의 대화만 이루어졌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토익에서는 두 명의 화자가 나누는 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명이 나누는 대화의 문도 같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몇 문제씩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세 명의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겠죠. 이것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단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일까요? 우리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또 회사에 가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면 3인 이상이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대화문과 설명문은 그동안은 많이 있었어요. Part 3, Part 4에서도요. 근데
시각 정보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또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listening, 그죠? 그 청취력과 그 다음에 문제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낼 수 있는 리딩 능력만 있다면 리스닝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래프라든지 도표 같은 것들이 같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그 burden이 늘어난 거겠죠. 일단 들어야 돼요.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도표를 또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멀티태스킹적인 요소를 좀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나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하나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요. 그죠? 전화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독해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같이 표도 보고 전화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리스닝에서 사실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일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화자의 의도라 암시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추가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거나 세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표현법을 한번 할 겁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I can't believe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지를 통해서 고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단어를 외울 때나 이 표현법을 외울 때 그냥 영어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외웠던 암기식 위주의 영어를 조금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얼마나 이 숭고하고 그죠? 네. 이 철학적인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 뭐 집에서나 또 그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말을 보면요. 아이고 저 인간 이러면 여기서 인간은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군가가 말했던 그 표현법에 담긴 implication, 그죠? 네, 그 암시된 부분을 직접 선택지를 통해서 고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지금의 어떤 기존의 토익에서는요.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벽한 센텐스만을 어떤 출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 fragment라고 해서 완벽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단어나 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반드시 나는 오늘 짜장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밥 먹었어? 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짤막한 표현법 안에서도 화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 것. 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요. 암기식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실질적인 의사소통에 포커스를 갖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기존의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리딩 섹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첫 번째 part 7이죠. 독해. 그죠? 독해 파트에서 이 다수가 참여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그리고 온라인 채팅의 대화문이 독해 지문상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그 현행 토익에서는요. 뭐 아티클 아니면은 뭐 레터 아니면 노티스 information 그냥 지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글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는 어떤 많은 기업인들이나 샐러리맨들을 보면요. 항상 이 온라인 메신저 창을 항상 띄워놓고 제가 일을 하는 상황들을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말 텍스트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문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물론 짤막하게 왔다 갔다 옆에 그 시간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독해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간결하게 그들이 쓰는 영어스러운 표현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다면 독해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네,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존에 사실 그 더블 패시지, 이중 지문이 출연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독해 지문이 2개예요?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놀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중 지문, 트리플 패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 둘, 셋, 3개가 등장을 하고요. 문제가 5개가 포함되어 있는 트리플 패시지가 무려 3개나 출제가 됩니다. 즉 지문 3개고 문제가 5개죠. 그게 한 세트인 겁니다. 근데 그게 3세트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합이 1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더블 패시지였던 지문 전체를 이렇게 3개로 조금 쪼개놨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3개인 대신에 길이는 조금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은 이 표나 도표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T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샘플 문제를 통해서 의거한다면 지문의 개수가 늘어났지만 길이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안도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내 적절한 위치에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하나의 문장을 문제지에다가 제시를 하고요. 독해 지문 여기저기에다가 번호를 뚫어 놓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뭐 A, B, C, D 뚫어 놓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그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당황스러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토익을 공부하시고 계시다면 대부분 아마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다음 문장을 빈칸에 알맞은 곳에 집어넣으시오.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단지 그 상황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죠? 네, 영어로 표현된다는 게 조금 토익과 수능이 다른 점이 되겠죠. 어쨌든 보지 못했던 문제가 출현한 건 사실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영역당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에 이어서 이 성적표에 해당되는 부분, 선생님 뭐 성적표에 뭐 점수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토익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적표를 받게 되면요, 그죠? 페이퍼 성적표를 받게 되면 맨 위쪽에는 리스닝과 리딩의 성적과 옆에 그 퍼센테이지가 있죠? 네, 전체 성적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구나. 근데 그 밑에 쪽에 보면요, abilities measured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ETS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해서 리스닝과 리딩의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휘를 평가하겠다는 항목에서 몇 점이고 어느 정도가 왔는지가 딱딱딱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전체 평균 성적과 여러분의 성적이 따로따로 나와 있었는데 리딩 파트에서는 성적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리스닝은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can understand a speaker's purpose. 바로 화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의 능력과 그 다음에 implied in a phrase or sentence.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짤막한 표현이나 구나 절 등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리딩의 변화가 없었는데 리스닝의 성적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단순하게 성적만 보지 마시고 밑에 쪽에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위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국어로 옮겨봤어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제시한 그 문맥의 어떤 정확한 암시된 뜻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새롭게 추가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변경하지 않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궁금하시겠죠? 자,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전체 문항수, 즉 리스닝이 100문제고 리딩이 100문제인 거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네, 똑같이 200문제 풀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 자,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난이도에 변화가 없다라고 ETS에서 분명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홈페이지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거쳤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토익의 시험에서 느끼는 그 난이도와
2016년 5월부터 바뀌게 되는 신토익의 난이도는 전체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유형을 접하는 저희에게는 사실 동일하다고 느끼긴 조금 어렵겠죠. 어쨌든 뭐 출제 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요. 시험 시간 동일합니다. 현재 리스닝이 100문제에 45분, 그다음에 리딩이 75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토익에서도 똑같이 45분, 75분. 그래서 2시간의 시험 기간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평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행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50점을 맞고 계신다면 신토익에서도 750점은 똑같은 능력을 제시한다는 거죠. 똑같은 성적을 의미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현행 토익에서 800점인데 신토익은 좀 어려우니까 한 700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고요. 영어 성적이 나타내는 영어 능력의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익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과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 있으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간부터 새롭게 바뀌는 시험 전에 성적을 따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토익 성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각 파트별 문항수의 변경과 또 그 출제 의도들을 정말 자세하게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스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art 1의 사진을 보고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것을 골라내는 문제, Part 1의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6문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토탈 4문제가 줄어든 거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어려운 문제로만 나오는 건가요? 쉬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쉬운 거 싹 빼고 어려운 것만 싹 내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10문제도 쉬운 문제와 중간 난이도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갖고 출제가 됐겠죠. 그러면 그 비율을 유지한 채 문제 수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6문제 안에도 쉬운 문제가 일부, 중간 난이도 일부,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가 일부. 그 구성 비율만큼은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그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나름대로 좀 쉽게 느껴졌던 파트인데 문제가 좀 줄어든 게 아쉽긴 합니다. 그죠? 정말 좀 내가 풀만 했는데.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Part 2. 그죠? 기존에 3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게 이제 5문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0문제인데 5문제가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t 3. 이건 사실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도 정말 부족할 부분인데요. 기존에 3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바로 이제는 몇 가지로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39문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평가하겠다는 게 토익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2명 혹은 3명의 이상의 3명의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수를 늘린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39문제로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4문제 빼고요. 여기서 5문제. 요거를 9개를 모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의 화자가 나누는 대화가 일부가 있는 거고요. 39문제 중에. 그 다음에 3명의 그죠? 화자가 나누는 대화가 또 일부가 있어요. 정확하게 몇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 안에서는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도 추가됐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Part 4는 문항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Part 1의 문항수는 줄었지만 문제 유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Part 2, 유형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항수만 줄었죠. 근데 그 줄어든 문제를 Part 3에다가 추가하면서 화자가 증가하고 도표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토익 전문가로서 봤을 때요. 2006년도에 그죠? 네. 이 미국식 영어 발음에서 호주와 그다음에 영국 발음을 추가했던 것은 이 다국적이고 국제적인 영어 능력 평가였었다면 요즘 같은 시대 온라인 시대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어를 평가하겠다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신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파트보다는 이 Part 3 이쪽을 조금 더 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토탈 100문제는 문항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리스닝보다 리딩이 약한 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는요. Part 5. 하나의 one sentence죠. 단 하나의 센텐스 안에서 빈칸을 주고 문법과 어휘 등을 골라내는 Part 5의 문항수는 40문제에서 30문항으로 10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문제의 패턴과 유형은 똑같습니다. 변형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문항수만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Part 6. 자,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는 하나의 세트가 3문제씩 4개의 지문이 나와서 12문제였는데 일단 문항수가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의 지문에 빈칸이 4개입니다. 그래서 4개의 지문으로 바뀌어서 문항수가 일단 16문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없던 패턴이 하나 추가됐어요. 뭐냐면 빈칸을 하나 이렇게 딱 뚫어놓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이 문제가 Part 6에서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내라고요? 센텐스 반이로요? 많이 어려워하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좀 4문제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Part 7. 정말 가장 많은 변화를 그죠? 네. 경험했던 공간일 텐데 일단 기존의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지문이 하나짜리 싱글 패시지가 기존에 9개였습니다. 그리고 더블 패시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문이 9개고 하나의 지문당 딸려있는 문제는 제일 작게는 2문제짜리가 있었고요. 제일 많은 문제는 5문제였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랬던 이 Part 7의 단일 지문이 지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죠?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문항수는 대신 최고 많은 문제를 4문제로 줄인 겁니다. 이제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문제까지가 맥시멈인 거고요. 제일 작은 거는 2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문이 많은 게 좋아요? 문제가 더 많은 게 좋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아무리도 이 지문의 개수가 적은 게 그죠? 네. 우리의 입장에선 부담이 덜하겠죠. 읽어야 될 내용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지문의 개수가 늘었다면 각각의 지문들은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어 수를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요. 단어 수는 거의 똑같게 그들이 분명히 공식적인 연구 결과를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네 발표와 다르게 된다면 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가 짧아졌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지문이라는 부분, 더블 패시지. 기존에 이제 사실 2개의 지문에 5문제가 딸려있어 4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2개로 줄어듭니다. 4개가 2개로 줄어들고 대신에 3중 지문이라고 해서 지문 3개짜리가 딸려있는 문제가 3세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문의 수는 늘어났지만 결국 각 지문에 해당된 딸린 단어 수만큼은 거의 일정할 것이다. 게다가 3중 지문에는 3개의 지문 중에 하나는 그래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 100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시간도 75분이라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바뀐 토익,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이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A라는 시험이 B라는 시험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만약에 A라는 시험이 B라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의 모든 학습량은 다 수포로 돌아가겠죠. 근데 A가 A 2.0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체인지가 아니고요. 업데이트된 토익이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충분히 끝까지 가져가시면 신토익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새롭게 바뀐 유형만 경험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학습 패턴 유지해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자료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신토익을 자기 혼자 예상하고 새롭게 공부해야지.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바뀌는 토익 때문에 CNN을 들을 거야. 영국 BBC 방송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엇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학습 패턴을 유지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식 위주의 그죠? 네. 학습을 지향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둔 영어 학습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는 B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대화 안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맥의 파악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 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시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식 위주의 학습은 조금 줄여주시되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매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이 아닌 저처럼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육기관의 몫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더 발빠른 정보를 얻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그 소식들이 들어오는 대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그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년 5월부터 시행될 신토익에 대해서 그 취지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변경사항, 그다음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최선의 자료들을 가지고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학습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익 강사 이용재였습니다.